장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엔 OSI 참조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OSI 설계층에 대해서 용어 설명할 때 설명을 한번 했는데 거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앞에서 먼저 설계했던 용어들이 다시 한번 여기 좀 나와 있죠. 뭐 계층 N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n번째 계층의 모듈을 사용하는 모듈로 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거기를 계층 N 프로토콜이라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죠. 양쪽 통신하는 두 당사자는 그런 동일한 층의 프로토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동료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 통신이 이루어질 때 양쪽 포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하게 되는 두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동료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웹서버, 그다음에 웹서버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웹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료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해서 상하이 계층 간에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이제 그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뭐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고. 헤더 정보라고 하는 건 송신 호스트 보내는 쪽에서 보면은 진짜로 보내야 될 최종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다가 앞에다가 이제 헤더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바이너리로 이진수로 되어 있는 페이로드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각 레이어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헤더라고 해서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형태로 송신 호스트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아래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도록 하죠. 뒤에 이제 그림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각 레이어를 이제 계속해서 상위 계층부터 하위 계층으로 여러 가지 이제 층별 프로토콜들을 수행하는 그 모듈들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헤더들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신 호스트에서는 이제 반대로 받은 쪽에서는 전체 헤더가 다 붙어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헤더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통째로 이제 완전체로 받겠죠. 받는 쪽에서 수신 호스트에서는 그때 이제 여기 이제 가장 보면은 가장 위층, 그 다음 아래층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장 아래층에 해당하는 것까지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 사실은 이제 물리지 계층에서 뭐 별로 따로 붙일 건 없고 데이터 링크 계층까지 자신들이 기능상 사용해야 되는 정보들을 헤더 부분에다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반대쪽에서 받는 쪽에서는 이제 요걸 열어보죠. 각 층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죠. 왜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뭐 맥 어드레스 같은 거 사용하는데 랭카드에 있는 그게 자기가 맞는지, 자기한테 오는 게 맞는 건지, 자기 주소인지 데이터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 주에 뭐 IP 주소를 본다거나 조금 뭐 UDP인지 TCP인지에서는 뭐 포트 번호를 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수신자 층에서 이제 열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이루어진다. 송신 호스트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각하면 돼. 웹서버로 크롬으로 동신대학교 웹서버에 접속을 한다 했을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가는 과정을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운영 계층에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성해 주겠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면 이제 걔들이 표현 계층, 뭐 세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데이터가 바이너리로 돼서 뭐 BGNDI 거기에서 만약에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된다면 HTTPS처럼 암호화를 진행해야 되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뭐 그런 식으로 운영 표현 계층에서 이제 발생하고
대상계층에서도 이제 그런 암호에 관련된 어떤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할 건지, 암호 알고리즘 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교섭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쭉 이렇게 해서 세션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개 HTTP는 이제 TCP를 사용하죠. TCP 관련할 때 TCP이고 프로토콜은 그다음에 자신의 포트는 몇 번이다. 브라우저마다 다 이제 포트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이쪽에서도 이제 일단 상대편이 80 포트를 쓸 건지 4445번 포트를 쓸 건지 이런 식의 포트 번호가 적어질 거라고 전송계층에 네트워크에서는 IP가 들어가겠죠. 상대편 IP하고 나의 IP하고 그래야 받았을 때 받은 쪽에서도 자기한테 보낸 게 맞는지 알고 또 상대편의 IP를 알아야 다음에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맥 어드레스를 생각하면 돼. 주로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바이너리 이 부분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체크썸도 붙이고 랜카드 주소가 여기 적어져요. 이게 툴은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는데 실은 이제 안에 뭐 라우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간에 맥 어드레스가 필요해.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여기 두 개 사이도 필요하고 저렇게도 필요하고 아무튼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필요한 다양한 그 계층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 헤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데이터를 페이로드라고 그래요. 페이로드. 그래서 이렇게 상위 계층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헤더에 붙이고 헤더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래 계층에서는 상위 계층에 있는 헤더 플러스 데이터를 자기의 페이로드로 본단 말이야. 전체 자기는 그냥 페이로드로 본다. 마찬가지로 세상 계층에서도 표현 계층 전체 데이터를 자신의 페이로드로 본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보내게 되죠. 받는 쪽에서는 이제 반대야. 물론 가장 바깥쪽에가 자기 계층에 아래 계층에 필요한 정보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열어보는 거죠. 데이터 링크에서 자기에 맞는 맥 주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전송상에 오류가 없는지 체크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맞으면 위로 위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IP가 맞는지 상대편 IP도 적어놓고 기타 등등 하게 되겠죠. 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또 올려. 전송계층에서는 포트가 몇 번 포트에서 왔는지 몇 번 포트에다가 지금 접속을 해달라고 하는 커넥션을 연결을 해달라 그러는 건지 등등을 이제 살펴보고 쭉 해서 이제 응용계층에서는 이제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관해서 해시값을 계산하고 섀도우 파일에 있는 해시값하고 일치하는지를 살펴서 접속을 허용해주거나 아니면 뭐 퍼미션을 디나이 하거나 접속을 못하게 하거나 뭐 어떤 식의 최종 결론을 내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쭉 계층별로 앞에 헤더 부분에 추가되고 여기서는 그 추가된 헤더들을 차례대로 열어가면서 자기 층별로 프로토콜별로 상용되는 일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송계층에서 보낸 데이터 헤더 부분은 상대편 전송계층에서 그 헤더 데이터를 열어보고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기능적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사실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세상계층까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 구현하게 돼 있어요. 구현해 있고 아랫부분은 운영체제가 OS가 들어있어요. 윈도우든 리눅스든 그 부분 밑에 있는 리눅스에 있는 이런 기능들 물론 물리계층은 이제 운영체제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전송선이라 할지 유무선에 또 랜카드라 할지 유무선 랜카드 이런 것들로 이제 돼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전송이 통신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앞에 것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만약 연결됐다 했을 때 여러분 컴퓨터 하나하고 다른 컴퓨터하고 랜선으로 연결하면 랜카드 해가지고 붙여서 통신하면 통신이 됩니다. 물론 근데 이제 실제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송신에서 수신까지 상당히 먼 거리고 그 중간에 이제 경로 설정을 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주는 라우터들이 있게 되죠.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은 대개 3계층까지 아래로부터 하위로부터 이렇게만 구현이 돼 있어요. 얘들은
당장 본인들이 서비스 대상이 되는 거 대상이 아니니까 서비스 받고자 하는 자기들은 중개하는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으면 돼.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주소를 확인하고 그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인지 필요한 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계층들에 대한 정보는 본인들은 중간에 라우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까지만 필요하다 중개 기능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보낼 때 IP를 보내지만 중간에 이제 라우터를 찾아서 중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계층별로 뭐좀 자세히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뭐 저번 시간에 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약간만 좀 디테일하게 써져 있을 뿐이에요. 일단 물리계층, 전송 매체,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그래서 그게 뭐 무선 랜이든 아니면 다양한 블루투스든 그런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장비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다 달리죠. 데이터의 전송 속도랄지, 그다음에 송신 호스트 사이의 클럭 동기와 받는 쪽에서 전기적 신호를 보낼 때 양쪽에서 동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제 시작해서 읽어야 될지 여러 가지 전자적인 요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동기하는 뭐 그런 게 필요하고 물론 물리적인 연결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계층에서 담당한 일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송 오류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쓰는 PDU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을 DPDU 이렇게 했었죠. 그 DPDU를 특별히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레임이다. 옛날에 이게 기사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닛을 뭐라 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프레임, 세그먼트, 뭐 패킷, 데이터그램 이렇게 문제 내기 좋잖아.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맥 주소가 이제 기록되죠. 모든 랜카드의 주소가 적어져야 돼. 그 다음에 흐름 제어, 플로우 제어도 한다. 버퍼링 하게 되고 그럴 때 양쪽에 시작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과 받는 쪽이 이쪽에 너무 막 데이터가 많이 처리 불가할 정도로 많이 보내지 않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링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정도의 전송 오류 부분하고 체크썸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맥 주소 확인해서 실제 그 컴퓨터가 이 현재 달고 다니는 IP의 체계가 이 부분이 약간 처음에 공부할 때 쉽지 않은데 IP가 있고 맥이 있다 그랬잖아요. 맥 번호가. 근데 IP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전산센터에서 이제 IP를 관할을 하죠. 공인 IP를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면 학과에서 학과장이 전산센터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서버로 사용하려고 해서 공인 IP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면 전산센터에서 IP를 주죠. 할당을 해줘. 근데 거기에다가 붙이는 컴퓨터는 기존에 있던 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산 서버일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서버이긴 하지만 랜카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걸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IP는 할당되지만 그게 사용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과로 온 거죠. 우리과로 와서 우리과 속에서 이제 IP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이제 네트워크 주소 중에 하나를 이제 주는 거죠. 호스트 주소를. 근데 실제로 IP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겠죠?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교체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IP를 가지고 저 멀리 다른 쪽에 있는 컴퓨터가 서버가 나의 새로운 이쪽 서버 새로 만들었는데 IP를 찾아갖고 찾아서 오는데 중간에 라우터들이 이걸 막 중계해 주겠죠. 이 IP 태그 네트워크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런 IP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나중에 보면 IP도 두 개, 네트워크 주소하고
호스트 주소 나눠요. 나눠져서 네트워크 주소만 보고 이제 라우터들이 이제 그 영역으로 네트워크로 보내주죠. 로컬 네트워크로. 그럼 최종 로컬 네트워크에 게이트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이렇게 물려 있겠죠. 그랬을 때 그 IP를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놈이냐인지를 알아야지. 왜냐면 이런 걸 했다가 이런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때 랜카드가 필요하다. 랜카드에 있는 맥 어드레스가.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게이트웨이는 항상 이 IP 주소 자기가 뭐 연결되어 있는 실제 컴퓨터들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IP하고 맥 어드레스하고 테이블을 유지해야 돼. 바뀌면 여러분 이제 바꿔서 써야 돼. 이 IP를 쓰는 네트워크 카드가 다른 놈이 바뀌었다. 되게 컴퓨터가 바뀌면 네트워크 카드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저 먼 곳에서 이쪽 로컬 네트워크까지는 IP 주소를 가지고 와요. IP 주소. IP 주소를 가지고 오는데 최종 끝단에 와서는 이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 IP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어떤 놈인지를 살펴서 거기도 전송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 처음에 얘가 보낼 때는 거기에 자기 상대편의 맥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게 아니야. 적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에 자기가 붙어있는 게이트웨이에 맥 주소를 적어서 보내. 나중에 좀 더 지내보면서 더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전송 오류, 물리적 전송 오류 두 개가 있었죠. 변형과 분실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다음 재전송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맥 주소를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인 그 IP가 실제로 할당되어 있는 컴퓨터를 찾아내는 때 쓰는 맥 주소를 다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흐름 제어도 하고,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은 경로 설정이에요. 경로 설정. 실제로 그 IP를 가진 놈이 어디가 있는지, 그 IP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멀리 있는 라우터들을 찾아가서 그 로컬에 있는 로컬 네트워크까지 보내게 되죠. 그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그 IP를 가지고 있는 놈의 맥 주소를 알아서 그쪽에다가 뿌려줘. 이렇게 할 때 요 경로로 IP를 가지고 그 해당 네트워크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할 때까지 그 앞단 여기 요 게이트웨이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계층에서 합니다. 그때 라우팅 문제를 경로 설정하는 것을 정적 방식으로 할 건지 동적 방식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또 방식이 나눠질 수 있죠. 정적 방식은 아예 그냥 어떤 경로로 가라라고 이제 고정해 놓고 하는 거고, 동적 방식은 그때그때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상황 봐가면서 경로 설정 그때그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동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실제는 정적 방식을 사용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정적 방식이야. 크게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되게 일관되게 비슷한 경로로, 네트워크가 아예 바뀌면 또 이제 라우팅 테이블들이 바뀌어가지만 되게 보면 이제 경로가 일정하죠. 물론 그렇지만 동적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소 IP 주소가 있다. 패킷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데이터 유닛을 패킷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하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혼잡자. 흐름 제어하고는 구별해야 돼. 이건 플로우 컨트롤이야. 플로우 컨트롤에, 즉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데이터 처리 싱크 맞추려고 해. 버퍼를 하고 있지만 너무 데이터를 급격하게 보내버리면 버퍼 처리 속도가 늦어져 가지고 이 버퍼에 한계가 차면 이제 버려지죠. 버퍼 오버플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어하는 걸 흐름 제어를 하고, 혼잡 제어는 이게 경로가 멀리 있는데 어떤 요 라우터 사이에 혼잡이 발생하죠. 트래픽 잼이 컨제스천이라고 하고, 그런 우회에서 다른 라우터 경로가 찾아가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걸 할지, 그런 식으로 두 당사자의 다이렉트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멀리 떨어진 이 중간 과정의 경로상에 혼잡이 있는 경우를 해결할 때 책임을 지는 게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그럼 혼잡이 발생했는지도 발견해내고 처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전송 계층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야. 송신 프로세스와 수신 프로세스 간에 연결하는 단대단 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물론 이제 흐름 제어도 다 기능도 담당하고. 아무튼 이런 것도 전송 계층이다. 세션 계층은 일정한 세션을 발생시켜서 그걸 통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뭔가 막 그 성적 확인하고 그때 종료하는 것까지 이게 운영 프로그램 상황에서의 세션을 이야기. 그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세션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로그인 해가지고 인증을 받고 뭔가 막 조작을 하고 할 때, 그래서 중간에 뭐 네트워크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션이 유지되면은 다시 재복귀를 하고 네트워크를 복귀를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자기 명시적으로 엑시트 뭐 누르거나 브라우저를 끄는 단추를 누를 때까지 그 일련의 절대적 그 서비스 차원에서의 하나의 일련의 절차를 세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앞단에서 통신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단대단 통신 그 기간을 이야기하게 되죠. 표현 계층은 했지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들, 코딩하는 거, 어떤 식으로 코딩할 건지, 그 다음에 암호화하고 이미지 데이터인 경우에 데이터 압축해서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표현 계층이다. 운영 계층은 운영 목적에 따라 다들 고유의 이제 프로토콜도 존재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일 전송할 때 쓰는 FTP, 원격 로그인하는 텔레, 전자메일 이런 것들이 운영 계층은 뭐 워낙 다양해서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엄청 무궁무진하죠. 운영 계층. 실제로는 이렇게 세션 표현 응용은 거의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속에 녹아져 있죠. 기능상으로 이렇게 OS 7계층에서 모델에서는 구별해 놨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따로따로라기보다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다 구현을 다 해 놓죠.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모듈화 되어 있지만 어쨌든 운영 프로그램 하나가 이들 세 개가 구분되어서 모듈화되어서 구현되어진다. 그렇게 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TCP/IP 프로토콜이죠. TCP/IP 모델. 아까 7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OS의 7계층 모델을 4계층으로 추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 계층이 하나 있고, 응용 계층. 그러니까 프로세스 사용자가 사용하는 운영 프로그램인 거죠. 그 밑에 전송과 네트워크과 여기 이제 드라이버에 관련된 층이 이렇게 있죠. 랭카드께서 사실 이렇게 하나 묶어버려. 그래가지고 4계층이야. 1, 2, 3, 4.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송과 경로 설정의 IP. 그래서 여기 TCP/IP. 여기서 네트워크 경로 설정에 관련된 프로토콜 IP를 쓰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의 TCP, 물론 여기는 UDP도 같이 사용합니다. UDP도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TCP/IP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쓰는 프로토콜 이름이 TCP/IP에서 이렇게 해서 TCP/IP 모델로 한다고 직접 4계층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지금 TCP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 그다음에 드라이버 계층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 드라이버하고 링크하다는 대기는 링크를 사용으로 드라이버 설치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드라이버 루팅까지는 운영체제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위에다가 이제 우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러면 그때는 설치가 되면 그게 설치해놓고 실행시키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잖아요. 운영 프로그램이. 저 아래에는 이제 하드웨어 단위로 랜카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구현은 되어 있다. 우리가 접하는 건 이런 형태이죠. 시스템 공간 이야기했듯이 TCP/IP에서는 연결형 서비스인 TCP하고 비연결형 서비스인 UD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체제 안에 이제 커널 내부에 구현되어 있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소켓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거나 C 같으면 인클루드 해가지고 자바에서도 인클루드한가? 자바라는 지 오래갖고 헷갈리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내부의 TCP부터 전송 계층부터 네트워크 아무튼 이런 공간들을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고리 형태로.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소켓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운영 체제 내에 있는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각각 계층에 있는 모듈들을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확보할 수 있죠.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IP를 이용해 가지고 경로 선택하는 기능을 해준다. 가드하고 그 컨트롤하는 드라이버로 되어 있다. 사용 공간은 뭐 사용자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까 시스템 콘이 소켓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인터페이스 바로 하단에 있는 TCP와 UDP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IP 주소도 넣어줘야 되고 TCP를 쓸 건지 UDP를 쓸 건지도 정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네트워크 프로그램 하는 그런 방식들이 또 있어요. 옛날에는 수업을 네트워크 프로그램 했으면 요즘은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수업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개인적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렇게 식으로 돼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첨부 해놨네. C 언어죠. 소켓 인 어드레스 아이네드고 IP 버전 4라는 이야기고 소켓 어드레스의 구조체 이렇게 돼 있죠. 소 어드레스 인 여기까지 구조체 돼 있고 여기는 그냥 변수 이름이죠. 이렇게 해서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 가지고 TCP로 IP 버전 4로 이렇게 거기다 메모리를 한번 깨끗이 세팅을 0으로 싹 공간을 해준다면 거기에 이제 구조체에다 집어넣을 정보들이 있어요. AFI는 여기 IP 버전 4라는 이야기고 포트 번호죠. 9000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스트 투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이중 코드를 쓰지만 바이너를 쓰지만 그게 CPU 프로세스 칩셋마다 좀 달라요. 인텔 아키텍처인지 다른 건지 따라서 네트워크에서도 가는 게 그게 또 빅엔드엔이 리틀엔드엔이 이래가지고 약간씩 달라.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야. 0, 1, 1, 0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앞에서부터 보낼 건지 뒤에서부터 보낼 건지 이제 하나 생각해봐도 문제가 되겠잖아. 큰 숫자부터 보낼 거냐 단위가 아니면 단위를 작은 단위부터 보낼 거냐 그렇잖아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 그 귀하게 정해져야지 앞에 들어오는 숫자를 해석할 때 큰 숫자로 볼 건지 아니면 일자리로 볼 건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아무튼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바인드 소켓하고 어드레스하고 묶고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일부야. 주소하고 이렇게 주소도 쓰죠. 그 다음에 포트 번호하고 지정해 놓고 IP TCP인지 IP인지 전송 네트워크 계층하고 전송 계층이 프로토콜을 선정하는 거고 거기서 필요한 포트 번호하고 IP 버전 실제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구조체를 채워가지고 그 소켓하고 어드레스를 바인드 시킨단 말이야. 소켓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죠. 뭐 아래 단위에서 이제 그 주소 공간을 쓰여진 IP 번호하고 포트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뒤에를 뭐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연결하는 것까지만 이제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다. 프로토콜 보면은 TCP/IP의 계층 구조를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다잖아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전송 계층에는 응용 계층이고요. 전송 계층에는 TCP와 UDP가 있습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인지 커넥션 리스인지 나중에 이제 차이를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골라서 쓰는 거예요. 좀 안전하게 시큐어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게 DCP고 그보다는 뭐 안정적 연결은 별로 상관없다.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럼 UDP 프로토콜을 선정해서 쓰죠. 그리고 하위에는 이제 IP를 이용해서 경로 설정을 하겠죠. 이런 주소 체계를 가지고. 예. 그때 이제 두 가지 추가적인 이제 프로토콜 두 개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ICMP. ICMP는 이 네트워크 계층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거나 오류의 종류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발생한 문제들을 알아보고 뭐 조정하고 고치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ICMP 프로토콜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핑 이런 거 해봤는가 모르겠네요. 핑하고 IP 아드레스 쓰면이 그러면은 현재 내 컴퓨터로부터 이 IP에 해당하는 것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네트워크 상태가 어쩐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 핑하고 이런 거죠. 핑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4번에 핑하게 되면 학교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ICMP 이때 핑이 사용하는 게 ICMP 프로토콜이에요. ICMP 프로토콜이어서 응답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32바이트를 이제 물론 윈도우하고 운영사 좀 다르긴 한데 윈도우에서 4개의 패킷을 보내버린다고. 32바이트짜리면 4ms 걸린 거예요. 왔다가 걔가 응답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TT의 타임 투 리브라고 그래가지고 몇 홉을 지났는지 뭐 이렇게 61홉이다. 나로부터 내 컴퓨터로부터 동신대학교 홈페이지까지는 라우터가 총 61개가 있다는 이야기지. 응답이니까 TTL이 갔다가 오는 것까지 세는 거네. 그건 약간 헷갈리네. 아무튼 4ms가 걸린다는 거니까 갔다가 오는 것까지 아마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봤더니 평균 4개 보냈는데 4개가 다 제대로 왔죠. 손실은 0%야. 그리고 왕복 시간은 한 번 걸리는데 최소가 4mm, 최대 6mm, 평균 한 5ms 정도에 걸리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ICMP 프로토콜이 구현해 쓰는 겁니다. 프로토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RP, RARP라 그러는데 ARP, RARP는 아까 맥 어드레스가 있다 했잖아요. 랜카드. 그거 IP하고 실제로 IP하고 맥 어드레스하고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ARP, RARP입니다. 이게 리버스라는 이야기, 역 ARP. 그 다음에 이제 랜카드가 있고 그 인터페이스가 있죠. 랜카드 인터페이스라고 여기 이제 전선이 달려야 되겠지. 동축 케이블이. 물론 무선이면 이제 무선 랜카드겠지만 이런 식으로 TCP/IP 계층 구조는 되어 있다. ARP 봅시다. 책에 좀 없는 그림이긴 한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오긴 하지만 좀 먼저 좀 드러나 보죠. 보면 이제 ARP부터 봅시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 그래. 이게 어드레스 주소 레졸루션 결정이란 이야기죠. 프로토콜 ARP 주소를 결정하는 프로토콜이다. 무슨 주소를 결정하냐 하게 되면 IP를 통해서 맥 주소를 결정하는 게 ARP예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만 이야기해 봅시다. 로컬에서만이 저 멀리 말고 로컬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네. A, B하고 총 5가지 네트워크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각 이제 IP를 할당 받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IP를 할당받은 컴퓨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교체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랜카드가 교체되잖아. 그러면 예전에 얘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IP하고 맥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일치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물어봅니다. 얘가 각각이 물어봐. 리퀘스트를 보내. ARP 리퀘스트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41.23.56.23이라고 하는 IP를 가진 놈이 누구냐? 나 그 찾고 있다. 이렇게 해서 누가 가졌는지 모르니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리퀘스트 패킷을 그 로컬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모든 컴퓨터한테 보내는 거야. 이렇게. 리퀘스트 메시지를 해. 그러면 자기가 보는 거지. 자기는 자기 걸 알고 있잖아. 자기 IP를 다 알고 있겠잖아요. 자기는 본인은 다 IP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142.23.56.23인데 얘는 자기 게 아니면 버려. 무시해버려. 또 이것도 리퀘스트 무시하고 리퀘스트 무시하고.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 IP. 그래? 내가 그 IP 주인인데? 그러면서 리플라이인데 답장이죠. 답장 패킷에다가 그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 네트워크 주소는 요거다. 48비트짜리 맥 어드레스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라고 해서 이제 이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 이제 아는 거지. 그 IP 141.23.56에 대한 23의 맥 어드레스는 요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IP로 되어 있는 패킷들은 맥 어드레스에다 요놈을 이제 써. 전송 계층 아니 데이터 링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기에다 요 주소를 써가지고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한테도 물론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가긴 하는데 흘려보내면 자기 거니까 그거는만 이제 받아서 해결하고 남들은 다 버리는 형태가 되죠. 어쨌든 보면은 관점은 IP가 있는데 걔한테 네 IP하고 실제 매핑되는 맥 어드레스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방식은 IP 리퀘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패킷에다가 해서 전체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IP를 가진 애가 리플라이 패킷에다가 응답 패킷에다가 자기의 맥 어드레스를 담아서 보내주죠. 그 뒤부터는 이걸 테이블에다가 넣어놓고 IP 오면 요에 맥 어드레스 랜카드 번호를 적어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걸 계속해서 받아오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로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아주 스몰 사이즈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건지 보고 아닌지 인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어샤크 이런 걸 통해서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패킷을 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야. 브로드캐스팅이 돼. 로컬 내에서 이제 주소를 달고 자기 게 아니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ARP고, 이건 실제로 많이 쓰이는, 자주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RARP라고 하는 건 역 ARP인데, 리버스야. ARP 똑같은데,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고. 근데 역이라니까, 역, 리버스.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IP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옛날에 이제 쓰던 건데 호스트가 디스크가 없어. 자기가 IP를 저장하는 공간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랜카드는 꽂혀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RARP 서버한테 물어봐. 얘는 이제 자기가 달려있는 모든 컴퓨터들의 IP하고 맥 어드레스하고 IP하고의 쌍을 가지고 있어. 대칭되는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유지한단 말이야. 가지고 얘가 부팅하거나 이제 컴퓨터를 켰을 때 리퀘스트에다가 자기 맥 주소는 알죠. 랜카드가 붙었으니까 그걸 해갖고 요 RARP 서버한테 보내. 야, 내 IP가 뭐니? 그럼 이제 서버가 이제 그 맥 어드레스의 IP는 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RARP 프로토콜의 기본 동작이야. 뭐 어려운 건 아니죠. 헷갈리긴 하는데 공부할 때 보면 ARP는 IP를 가지고
상대방이죠. 상대방. 이 IP를 쓰는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한테 너의 맥 어드레스 가르쳐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로컬 내에서.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시스템이야. 옛날에 쓰던. 호스트가 하드가 없는 이런 콘솔만 있는 시스템은 여러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죠. 네, 그때는 여기 이제 맥 어드레스는 있는데 자신의 IP 어드레스를 자기가 모르는 거야. 컴퓨터 켰을 때 키자마자 이제 이것을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지. 나는 맥 어드레스가 이건데 내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IP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일종에 보면 DHCP가 이런 개념이긴 하죠. DHCP 여러분들 컴퓨터 정적으로 IP 할당 고정 IP 공인 IP를 할당해주지 않을 때 보면은 DHCP를 쓰죠. 그러면 DHCP 서버가 그 IP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컴퓨터를 키면은 그 IP를 하나씩 넘겨주잖아요. 사용할 수 있도록. DHCP 한번 다이나믹하게 그 IP들을 DHCP 서버가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로컬 에어리어에 있는 여러 이제 컴퓨터들한테 동적으로 IP를 할당해주죠. 지금 우리 학과에 있는 컴퓨터실에 강의실에 실험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도 다 DHCP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키면 IP를 하나씩 할당받아. 원래 바로 이제 할 때마다 저걸로 할당받지는 않는데 일정한 할당해주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걸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원을 계속해서 DHCP 서버가 이제 회수하고 다시 전송해주고 막 이런 형태인데 RARP도 약간 그런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DHCP는 뭐 여기서 RARP에서 말하는 호스트처럼 뭐 메모리 공간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컴퓨터 수가 워낙 많고 그렇게 해서 IP를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회수했다가 다시 또 주고 정적으로 했을 때 DHCP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을 좀 자동으로 해줄 수 있어서 DHCP를 쓰죠. 뭐 ICMP는 아까 설명했어요. 핑으로 내가 사용해서 nmap 포트 스캐닝 뭐 이런 거 할 때도 왜 핑을 사용하냐 마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때 이제 ICMP 프로토콜로 그 핑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트워크상이 그러니까 내가 리처블 한 거지 도달 가능하냐 아까 응답이 제대로 왔으니까요.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달하는 경로상에 뒤에 보면 나와요. ICMP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게 요거죠. 요거 특히 요것들이 다 IP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이다.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들이다.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들. 근데 이제 하나 특징인 것은 ARP는 안 그런데 ICMP는 IP의 페이로드로 사용돼요. 즉 ICMP 패킷을 보낼 때 ICMP 고유 패킷이 있거든요. 형식이. 근데 빠져나갈 때는 여기다 IP 헤더를 붙여. 헤더를 해. IP 주소를 쓴다는 거지. 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ICMP를 TCP, UDP도 마찬가지로 TCP 자기 이제 페이로드가 있을 거고 이게 TCP에 관한 데이터 그 자신의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래 내려오면 여기다 IP가 이렇게 헤더가 붙어요. 근데 ICMP도 그렇다는 거예요. IP 헤더가 붙고 여기 이렇게 ICMP가 있고 이렇게 헤더가 붙는데 그렇다고 해서 ICMP가 전송 계층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은. 이것은 IP 헤더를 붙여서 사용하지만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라 본다 이 말이야. TCP나 UDP는
이렇게 ICMP도 똑같이 IP 헤더가 붙잖아요. 그래서 혹시 착각해갖고 ICMP를 TCP, UDP 레벨의 전송 계층이 프로토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사용은 IP 헤더를 붙여서 사용하긴 하지만 IP 프로토콜에 본인이 이렇게 페이로드로 사용되는 역할을 취하지만 형태로 사용되지만 프로토콜의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다 라고 해야 돼요. 시험을 이렇게 낼 수 있어. 다음 중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 그리고 이렇게 3개 써놓고 TCP 이렇게 써놓으면 TCP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 ICMP도 그렇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뭐 ARP, RARP, ICMP 좀 헷갈리긴 하죠. 뭐가 또 몽땅 나왔죠. 프로토콜들이. ARP는 IP 원격 호스트의 IP를 가지고 실제로 그 IP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맥 주소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쓰는 거고, RARP는 반대로 자신의 맥 어드레스 주소를 가지고 자신이 앞으로 사용해야 될 IP 주소가 뭔지를 RARP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ARP는 상대편, 내 IP가 아니야. 뭔지 모르는 IP가 와 있어 지금 자기한테.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야 돼. 그랬을 때 그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컴퓨터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보려고 이제 물어보는 거고, RARP는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앞으로 자신이 사용해야 될 IP 주소를 RARP 서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ICMP는 네트워크 계층에 실제 경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지, 거기까지 도달 가능한지, 경로가 뚫려 있는지 안 뚫려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또 기타 어떤 오류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오류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ICMP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컨트롤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야. 제어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책도 좀 읽어보고 강의도 듣고 그 강의 자료에 PPT 파일도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